네, 오세훈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어서 좀 모셨는데요. 네. 정부가 일단 세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제 토론에서 국가폭력이라는 이 참석자 얘기에 공감을 표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 정부의 방침을 믿고 법 체계를 믿고 그에 걸맞게 재산 관리를 하고 본인의 자가를 관리해 왔던 분들, 오래 보유해 왔던 분들이 갑자기 이거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몰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절세를 하려면 팔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바램을 갑자기 포기하고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죠. 또 이게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그냥 살기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거 심리적인 폭력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토론회에 나오셨던 분이 이건 폭력으로 느껴진다 할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걸 지적하시는군요. 그렇죠. 10년, 20년 법 체계를 믿고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심적인 타격을 받는 것. 예. 이거를 폭력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하신 거죠. 민주당 그 서울 지역 의원들도 조금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본인들끼리 비공개 회의에서 수군수군 얘기하는 수준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예. 걱정을 해주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데서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뭐 세금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전부 전담을 해서 바꾸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저 공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주재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도 했는데 여당도 닥치고 공급이래요. 공급을 하겠다는 데는 여당 쪽도 이제 완전히 얘기를 하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여당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쪽도 근데 좀 속도나 온도차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 시장님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좀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여당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 정부도 민주당도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후보께서도 이름을 달리해서 뭐 저희는 신통기획이라고 그러는데 착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의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일주일 전에 공개적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 재개발 재건축해도 물량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뜻은 뭐겠어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요청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주할 때 필요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이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주 안 하면 허물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뻔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왜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싫어한다. 첫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큰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보수화된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김용범 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주를 시켜서 허물고 짓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셋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오르는 게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싫은 건데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간에 부작용을 감수해야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텐데 내 임기 중에 이런 부작용 나타나는 게 싫다. 한마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지 않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 권한이니까 그냥 막 하면 되는 건 아닌가 보죠? 물량의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이주 못하면 이주가 늦어지고 일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 국토부는 또 협조할 수 있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 빨리 짓는 거에 별로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도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인 것 같은데 정부는 이 용산 어린이공원 자리 이런 데도 아파트 짓고 그린벨트도 팍팍 풀어서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공급 늘리자는데 이건 꼭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데 종자씨를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씨는 먹는 거 아니다. 지금 이 폭염 같은 이런 정말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사실 도심에 특히 이 시기에 내에 주택가에 이 녹지 면적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온도차가 날 정도로 이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시내의 녹지 면적이 선진 도시 기준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녹지 면적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투리 땅이라도 전부 녹지 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니 이미 확보되어 있는 녹지를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이자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 어린이 정원은요. 정말 어린이들이 이 풀밭에서 뛰어놀기에 좋은 그런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임시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전부 집 짓는 곳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장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도 윤석열 정권 때 한 번 동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아요. 서울 인근에는. 그래서 그 훼손된 거에 한해서 동의를 하고 추후에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이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회의 때 공급이 안 된 건 오 시장 탓이다. 지난 선거 때도 재개발 재건축 왜 그러면 시장 할 때 빨리빨리 안 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한 18년, 20년 걸립니다. 그거를 12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어받은 지가 지금 5년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허물고 새로 짓는 일정에 돌입한 곳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요. 그거를 기억 못하는 걸 기화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단 집값 얘기도 했지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이 전월세가 뭐 오르는 것 치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이고 전월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거주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전월세가 지금 전세는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월세 내야 될 돈도 올라가고 전세 보증금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도 또다시 전월세 물량을 줄어들게 하는 조치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 혼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열심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들 이게 인센티브가 작동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범 실장님 만나 뵀을 때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짓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을 엇박자 내지 말고 국토부와 금융위가 엇박자 내지 말고 조화롭게 정책을 좀 시행해 주셔야 공급이 됩니다 하는 건의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정부든 서울시든 이제 정부가 우리들을 위해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기보다는 해법을 잘 찾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김용범 실장 만나셨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럼요. 좀 어때요? 좀 이게 좀 좁아집니까? 접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다른 부분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재건축하면 24% 늘어나고 재건축하면 44% 늘어나고 재개발하면 27% 늘어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증 물량이 있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31년까지 31만 가구 제가 공급할 텐데 예. 착공할 텐데 그 물량 중에 8만 7천 가구 순증 물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마 그 전달이 진심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참석은 이제 하셨는데 뭐 발언권은 뭐 크게 얻지 못하셨지만 계속 가실 거예요? 예, 필요한 그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주시지 않아서 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해서 예. 보고서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정부와 뭐 마장 싸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해법을 좀 찾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이번에 만나 뵙고도 예. 그 서남권에 주로 영등포구나 구로 금천구의 준공업 지역에 예. 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김용범 실장님의 의견이셔서 제가 이미 2만 7천 가구를 우리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서 공급하기 시작했고 예. 또 부족하다면 더 하겠다. 단 이 산업시설 그 비중을 좀 낮추는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셨으니까 아마 예. 규제가 곧 완화가 되고 그곳에 서울시에 노력이 들어가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모셨지만 하나만 좀 궁금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잖아요. 네, 당 얘기 좀 하셨어요? 어때요? 많이 했죠. 예. 지금 당 돌아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다. 예. 뭐 노선 차이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할 여지는 있지만 예. 그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도 함께 합을 맞추어서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두 분이 네, 공감대 이루셨단. 네, 청와대나 국토부에도 출연 요청을 해놨고요. 이 공급 대책 나온 후라도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관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핫피플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이 부동산 세금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끼시고 계시는 답답함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셋값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전셋값은 더 월세값과 함께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세제 개편안 보면 이중인데 종부세랑 양도세의 문제예요.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직장, 학업, 육아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 집에서 못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전세 주고 나도 전세 가는 분들 많죠. 기본 공제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도 폐지됩니다. 문제는 이 종부세가 똑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가중돼서 부과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양도세도 이번에 개편이 돼요. 최대 40%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됩니다. 흔히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어제 서울시가 주재한 부동산 토론에서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이거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퇴거 요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수만 명 이상 비거주 1주택자가 동시에 실거주를 택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세값이 폭등했는데 전세값은 더 오를 것이다. 월세값도 오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참석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보면서 AI가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도 그런 것 같고,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앞에서 저는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제가 가진 자산이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주택, 투기꾼, 악마라는 공식은 저처럼 살기 위해 혹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한 채 있는,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가 살고 있는 집주인도 문제고 세입자들도 문제다. 전월세 값은 더 오를 거다라는 우려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김효은 대변인님,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좀 걱정이에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전월세 살고 있는 서울에서 젊은 층들 많은데 살던 집 쫓겨날 판이다, 이런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픈 일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 아이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전학을 갑니다. 왜요? 갱신이 안 돼서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니 비워달라. 근데 집주인 탓도 할 수 없는 게 실거주 않으면 종부세 엄청 맞아요. 몇 배 차이가 나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되고, 저도 정들었던 그 학부형들하고 이별을 하게 되고, 그럼 그분들 아이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그런 우리가 뭐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평형대 아파트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곽지로 많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고, 아이도 친구가 이제 전학을 가니까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비단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은 이 수도권에 있는 학부형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4년에서 26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대 수가 37만 가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갱신을 못하고 나앉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37만 가구가 월세 난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 대책이 지금 정부가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몇만 가구를 만들어 놓겠다,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얼마나 이행이 되었냐라고 보니까 경기 지역에는 26%, 서울 지역에는 19% 정도 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수요를 공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그 와중에 2년 안에 37만 명의 이 새로운 전세 난민이 된 우리 이 국민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전 여러 가지로 지금 참담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잠겨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번 세금 개편안 때문에 오히려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값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청년을 대표하는 또 우리 성치훈 대변인님, 결혼도 하셔야 되고 신혼집도 구하셔야 되고 앞으로 매매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월세를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데 어떡합니까 앞으로? 일단 이 비거주 1주택자, 아까 앵커께서 요 이슈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 전근 때문에 뭐 아이의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외 조항으로 빼주기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언제 보완이 됐느냐? 그렇게 국민의힘이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어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실거주로 인정해주기로 보호하는 걸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다주택자의 또 인터뷰를 또 봤는데요. 다주택자도 그 토론회에서 또 다른 다주택자들이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였죠?
무조건 다주택자라고 중과세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도 이게 사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합산가액으로 바꿨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합산가액이 낮은 아파트들은 다주택자일지라도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밀고 나가면서도 그런 예외 조항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 구멍이 있죠. 국민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외로 둔 극소수의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싶고 이 집에 살고 싶어서 내 집이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사는 1주택자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비껴가죠. 그러니까 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주면 좋겠죠. 촘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에는 제도적 이런 완벽성이라는 게 늘 한계는 있다. 한계는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모두가 좋은 학군에 가고 싶고 모두가 좋은 전망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욕망은 당연히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초고까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을 해버리면은 너무 부적절합니다. 사실 그 욕망을 채운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전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 초고가 전월세 주택들.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부담은 저는 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공급. 때문에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자, 지금 아마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제 대통령이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에서 저는 오늘 회의에서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시차 때문에 이 공급과 관련돼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저는 아까 영상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마치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건 너무 악의적인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좋죠. 근데 그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공급하는 데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다. 예로 드는 헬리오시티 이런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았냐. 헬리오시티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10년 걸렸고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많이 하자고 하거든요.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그거 많이 하자고 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막 해가지고 공급해요. 다 10년 이후고요. 아무리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거 오세훈 시장이 그거 줄이겠다고 했지만 본인의 그 공약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줄인다고 해도 그게 물량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그 착공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전월세로 갑니다. 그럼 전월세 가격 폭등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건데요? 역시나 전월세가 관련된 그러면은 공급과 관련돼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적 논의가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은 이거는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이걸 되돌려라. 세금으로 세금 폭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만 씌우고 정쟁화만 하다 보면은 발전적인 논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관련된 발전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대통령이 아마 공급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야당이 좀 발전적인 대안이나 지적을 좀 해주는 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말 국민을 위한 부동산 토론 담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로 공급이 되진 않는다라는 지점인데 결국 시장에선 별다른 공급 대책 없이 규제책만 꺼내들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권 1년 차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잡혔을까요?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재명 정부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 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 세제 개편안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차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이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A 의원, 시가 20억 아파트 경우 실거주 여부로 세 부담이 7배 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네가 거기 사느냐 아니면 여타 다른 이유로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 부담이 7배 차이 나는 건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이요. 한강벨트 중심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기준도 무리고 근거가 없다. 똘똘한 한 채 잡으려다가 중산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다가올 총선이 걱정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명으로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서울 지역 의원들 간 논의 거친 뒤 당 차원의 조정안 마련이나 정부 수정안 건의 결정해야 된다. 황희 의원, 양천구죠.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다.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 보호해야 한다. 비판한 겁니다. 서대문구 을 김영호 의원이죠.
정부 설득해서 세제 개편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고 호소한 국민이 있었죠. 그 아파트에 한해서 은행들이 잔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가 대통령께 건의했죠. 잔금 대출이 끊겨서 곤란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하자 5개 은행이 그 아파트에 한해서 5천억 대출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주진우 의원님 네. 어떡합니까? 이 다른 아파트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잔금 대출이 막힌 분들은 다 일일이 대통령 뵐 수도 없고. 네, 이제는 뭐 대통령이 하는 토론회만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하는 사람한테만 뭔가 은혜를 베푸듯이 예외를 인정해주고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규제받는 국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저는 일관되게 비판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집을 팔고 뭔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데로 살려고 했을 때 항상 집을 판 사람이 더 좁은 집이거나 더 나쁜 주거 환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정책의 흐름과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는 대출 규제를 했다가 집값이 또 오르니까 또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양도세를 늘리겠다라고 또 엄포를 놨다가 보유세까지 늘려가는 이 과정이 문재인 정부 스케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한 길을 왜 또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항상 집값이 잡힌다고 했고 제가 월세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럴 걱정 없다라고 했고 전세 씨가 마른다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내용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느끼고 방향성을 바꾸고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경질해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부동산 호언장담한 결과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청년들이 가장 직격탄에 맞는 이슈예요. 청년들은 자본이 축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 그런 지적했습니다. 현금 부자 아니면 부모 잘 만난 사람 아니면은 어떻게 집을 뭐 월세든 전세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쉽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 지금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집을 파는데도 장담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근저당권 대출이고 또 무이자 대출이라는 엄청 이상한 방법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신혼부부잖아요.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부는 어디 살고 있나요? 그 부부가 제대로 살려면은 자본이 축적돼 있어 어디선가 전세를 든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하면은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전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집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축의금을 많이 받거나 부모를 잘 만나서 뭐 많이 물려받거나 이런 청년들만 집을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런 때도 빨리 빚내서 집 사라 이제 이렇게 하죠. 1년 동안 지금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좀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아파트 짓는데 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게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로 이렇게 돼서 지방 분권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을 잡아볼 것인가라고 고민한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이 참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서 너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청년에 대해서 월세 공제 한도도 늘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불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지금 집값 보유세 문제로만 집중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가 일단 내가 살 집,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므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되는 상황은 정부에서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가 매력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증권이나 이런 데 다른 데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기존의 집값을 이렇게 주거 선택의 자유라고 또 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데 만약 여기 가서 살고 싶다면 자기가 거기서 사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기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저쪽이 집값이 높아서 금방 뛸 것 같으니까 나는 집을 저기에 사놓고 나는 여기에 살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곳에 집을 사라. 그렇죠. 살 곳에 집을 사고 투자의 수단으로 살려면 그 어떤 세금의 어떤 불리한 면을 감수하고라도 살려면 그 투자의 수단으로 살아 이런 전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거주의 수단이어야 되지 투자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지금 보유세 관련 그 세금을 내는 거였고 작년에 48만 6천 명이 가구가 보유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된 안에 따르면 38만 3천 명, 즉 12만 3천 명이 오히려 보유세를 적게 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은 그렇고 실제 어떤 시가 기준으로 하면 30억 이상 그리고 30억 이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조금 늘어나고 40억 이상, 45억 이상이 사실 조금 세금이 늘어난 면이 있어서 초고가 주택이 핀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초고가 주택이 핀포인트 그것이 전체 보유 가구수의 0.5%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세제가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전월세 문제 얘기하잖아요. 집값은 잡힐지 모르겠다. 이거는 퀘스천으로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집값이 어떻고 보유세가 어떻고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월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월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또 전월세가 내가 살던 사람들이 다 집 빼주세요. 내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제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각에선 교수님을 이번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일각에서는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정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 제안하는 입장이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부르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집값 안정을 좀 추구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거주 여부인 것 같아요.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아까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buying, 사는 게 아니라 living, 사는 곳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제 개편안을 짰다. 이렇게 하던데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주 비거주를 이제 조금 보기 좋게 바잉 리빙으로 구분하셨는데 핵심은 이제 비거주 주택을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들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고 특히 30, 40, 20 세대들은 이 기성세대보다 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수치에 좀 능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담보가 된다는 걸 확인했고 양도세 감면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인 것으로 이제 좀 변질되다 보니까 대통령 뜻과 같이 거주 비거주용에 대한 어떤 타겟팅을 해서 말씀은 이제 바잉 리빙으로 나눴지만 핵심은 이제 비거주 투자용에 대해서 정부가
뭐 SNS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예. 그렇군요. 초고가 주택 과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초고가를 뭐 얼마라고 기준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넘는 집을 초고가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타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는 핀셋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제 개편한 내용에 보면 핀셋의 개념을 약간 좀 녹아들게 해가지고 조세 저항을 좀 줄이려고 애쓴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목적처럼 우리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30억 넘고 40억 넘게 되면 세부담이 물론 내년까지는 조금 유예를 줬지만 2028년도 후년에는 거의 2배. 2배. 네, 2배 수준에서 또 우리가 유념할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에 150% 이상 못 올리게. 이것도 200%를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초고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부담이 되게 클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채만 가져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엔 다주택자, 이주택자, 삼주택자 이 구분을 해가지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뒀었는데 이건 이제 2028년이 되면은 아예 통합입니다. 우리 뭐 토론회에도 나왔던 것처럼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하자. 너무 뭐 1억짜리 5개 5억인데 종부세 세율과 30억짜리 세율이 다르니까 이건 좀 공평과세랑 어긋나지 않냐.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딱 핀셋을 타깃을 안 하고 누진적으로 쭉 놓으면서 결론은 계산해 보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이 2배 정도 올라가는 세제 개편안이 등장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 좀 초고가 주택 가지신 분들은 조금 충격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충격 수준. 그분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아쉽죠. 예외 조항을 좀 많이 둬서 아쉬운 부분.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수입이 없는 소위 강남권 1주택자들 경우에는 그렇죠. 부담이 이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도 토론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생계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예외정을 빼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발표할 때 뭐 생업이나 또 이연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연과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여기에 같이 포함됐으면 아마 조세 저항이 좀 덜하고 공평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뭐 200페이지 되는 걸 앞만 뒤져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앞만 뒤져봐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그래서 세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항상 어떤 좋은 정책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이 생긴다라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그 부분이 이제 케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기본입니다. 소수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미 언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세제 개편을 보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좀 더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네네. 뭐 물론 이번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이건 세금의 어떤 정상화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세제 개편안이 매물, 정말 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개편안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 보유세하고 종부세뿐이 아니고 상생임대 또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원래 양도세 감면 기간이 좀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2027년 내년이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2028년도에 매도할 때와 올해 매도할 때, 2027년도 매도할 때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다들 파시려는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죠. 그래서 어느 때 파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봤을 때 내년이 적기입니다. 내년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이 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있군요. 네, 내년 봄부터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봄부터 움직일 것이다. 네, 이 매물이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대책이 같이 있더라면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어떤 시장 왜곡 이런 게 발생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뭐 추후에 제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다라면 우리 지금 투자를 해서 매도 타임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자산 관리를 전략을 잡으셔야 할 때다.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 관심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는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매도 물량 목적 공급 기존 주택을 우리가 공급이 신축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는데
그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시장이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완충시키는 방법은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예를 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7년 1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종료가 되면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유지하자는 거 해줬어요. 네. 그러면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거주 면제 요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팔고 싶지 않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임차인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존속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물건이 이분한테 만약에 이 세제 개편안 중에 추가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 5% 이상 안 올리고 그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고 또 10년 동안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먼 미래 아기가 어린 분들은 2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뒤에 넣어주면 임차 물건들이 존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매도 물량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아, 전부 매도 물량이. 네, 이랬을 때 전세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 올라가면서 그러면 매수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세 대출도 지금 고정적이고 대통령은 도리어 줄여가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매수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개 시장인데 없게 되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여기서 좀 엉키게 되죠. 시장이 꼬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정부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던지면서 잠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무브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다. 또 매입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계속해서 내가 월세를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포용을 해가지고 했다라면 전월세 물건이 급감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같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케어 정책은 좀 없는 부분이 약간은 제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네. 일각에서는 뭐 보유세 인상분을 혹시라도 집주인들이 전월세 그 가격에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조금 힘들겠죠. 일부가 네. 아니고요. 주택 경제에서 그거는 필연적으로 조세 귀착 현상이라 그래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공급 대책이 같이 꼭 있어줘야겠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이대로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